재밌습니까? 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교수님, 경매 어렵습니다. 나 경매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우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매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에게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경매가 쉬워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메리트 없는 거죠. 경매는 어려우니까 메리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입으로 어렵다라고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할 때 입을 조심하라 그랬었죠. 입으로 복을 틀지 말라고. 어렵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순간 앞에서 여러분 경매 어렵네. 야, 경매 쉬운 줄 알았더니 만만치 않다. 어렵다 입으로 3번, 4번만 시인해 보세요. 정말로 이 경매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쉽다가 아니고 재밌다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요, 사람이 재밌으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제 친구 하나는 테니스 광이 있습니다. 얘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테니스 채 들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야간 경기까지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엉금엉금 깁니다. 아니, 그 힘든 거를 왜 하는 겁니까? 예? 하인이나 시키지, 종업원이나 시키지, 왜 지가 왜 하냐고요? 왜 할까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저는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저희 수강생들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갑자기 펑쪄요. 수고했다고? 나 수고한 거 아닌데, 나 즐겼는데, 그동안?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점잔도 빼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못합니다만은 저는 제 강의에 제가 취해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난 재밌어. 내 강의니까 내가 재밌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아무리 돈 벌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요, 재미없는 일은 안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경매 공부도 재밌게 하세요. 돈 벌려고 어렵게 경매 공부하지 말고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공부는 누가 공부 잘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는 일단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공부는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사당 오락이니 이런 거 있었잖아. 궁뎅이를 누가 책상에 오래 버티고 앉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잖아. 근데 그 말은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못 당하는 겁니까?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재미없습니까? 경매가? 경매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벽 보고 이거 10번만 따라하세요. 경매 재밌다. 와, 재밌다. 경매 무지 재밌다. 와, 이래 재밌다. 이거 10번만 해보세요. 그럼 진짜로 재밌어질 겁니다. 반대로 어렵다라는 말을 빈말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내뱉기 시작하면 진짜로 경매가 어려워질 겁니다. 경매 재밌습니까? 네. 재밌는 경매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경매는 매매의 한 종류입니다. 경쟁 매매의 준말이 경매라고 했습니다.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쟁자 상호 간에 서로 타방 경쟁자의 조건을 서로 알고 사는 것, 이거를 경매 방식이라고 하고, 서로 모르고 있는 경우를 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993년도부터 호가 경매 방식을 버리고 입찰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말은 부동산 경매라고 하지만 입찰 보러 간다, 낙찰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입찰제로 경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를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인이 주체로 되는 사경매, 사적 경매가 있고, 국가 공권력 기관 또는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그 특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공적 경매, 공경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외에는 이렇게 확대 발전됐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경매는 천민 자본주의 경매에 불과하고 특히 사경매는 그 발전의 정도가 매우 미비합니다. 소더비 경매니 크리스티 경매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더비 경매니 크리스티 경매니 하고 하는 것은 이건요,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습니까?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습니까? 경매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경매도 꼽힌단 말이야. 특히 사경매가 보다 확대 발전되는데 우리의 경매는 특히 사경매는 거의 발전이 미미하고 주로 공경매 중심으로 경매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경매는 다시 구체적으로 공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법원인가 그 외에 국가 공권력 기관의 위임을 받은 특정한 기관인가에 따라서 법원 경매와 공매로 나눠집니다. 공매를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공매는 법원 경매를 공부하고 나면 공매는 자연스럽게 딸려옵니다. 그 나중에 법원 경매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법원 경매와 다른 공매 특징은 뭔가, 공매 절차는 법원 경매 절차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매는 보다 제대로 완성된 절차를 갖고 있는 법원 경매를 벤치마킹하여 자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법원 경매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공매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경매는 다시 집행권을 요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집행권을 요구하는 강제경매와 집행권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저당권 실행경매, 즉 담보권 실행경매, 임의경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권은 대표적인 집행권이 승소 확정 판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는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나눠지는데 임의경매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매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받고자 하는 경매, 이것을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만족, 말이 어려워. 쉬운 말로 해볼까요?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경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 좀 더 그럴듯하게 품 있는 말로 쓰게 되면 돈 받으려고 실시하는 경매, 이거를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법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용어를 폼 잡는 용어를 자꾸 쓰려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경매, 즉 이것을 돈 받으려고 하는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경매라는 형식을 비롯 재산의 정리, 환가,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했을 때 이것을 형식적 경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다 이거 뭡니까?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질적 경매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정리, 현금화 등을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해 왔을 때 이것을 형식적 경매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의 수는, 그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갑과 을 두 사람이 2분의 1씩 갖고 있다가 이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2억 주고 샀는데 이걸 경매로 매각하여 3억에 팔았다. 3억에 파는 것에 여기서 1억 2천, 1억 5천 논아갖는 겁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재산이 아버지 갑소였었는데 갑이 사망하고 자식이 A, B, C 세 사람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속받은 재산을 이것을 매각하여 이거 3억에 매각했다. 1억씩 상속인들 간에 논아갖는 겁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재산을 정리할 때 여기서 막내 씨라는 사람이 형이나 누나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럼 막내 씨는 형이나 누나에 대하여 뭐 돈 받을 것이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까? 아니지.
도움받을 게 있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경매라는 형식을 빌어서 재산의 정리, 환가 등을 위하여 경매라는 형식을 차용한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형식적 경매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최근에 잘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매를 이것도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봅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유하고 있어야 돼. 내 물건처럼 점유하면 안 돼. 남의 물건 잘 보관하는 그런 보관자로서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유치권자는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유치권자가 근데 계속 그 보관 의무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속히 그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에 만족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그 유치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유치권자가 신청하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이것도 넓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유치권 쪽에서 이게 다시 얘기할 겁니다. 형식적 경매가 뭐다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경매는 꼭 채무자가 빚을 져가지고 또는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그래서 당하는 것이 경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처럼 채권 채무 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경매도, 형식적 경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출구 전략으로 이 경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내가 팔려고 해. 팔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여기 청도에 있는 물건을 청도로 넘어가는 여기서 넘어가는 여기가 고개가 뭡니까? 여기서 가창에서 넘어가는 그쪽에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여기 사람들만 아니니까 다른 쪽에 얘기를 합시다. 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가 낙찰받은 게 저기 경상남도 남해라는 섬에 바다가 보이는 쪽에 집을 질 수 있는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팔려고 내놓게 되면, 일반 매물로 내놓게 되면 남해군 뭐 이런 사천 이런 쪽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볼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경매로 내놓는단 말입니다. 경매로 내놓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다 쉽게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경매로 판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로 파는 법이 뭡니까? 이 방법으로 법원 경매로 팔게 되면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를 파는 거지. 내가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하는 은행에다가 내가 저당을 설정했단 말입니다. 돈 1억 원 빌렸습니다. 내가 은행에 내가 다음 달부터는 내가 이자 못 드립니다 라고 말만 하면, 옛날에는 2, 3개월 봐줬었는데 요새는요 다음 달부터 이자 못 드립니다 라고 바로 경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저당은 실현 경매로 매각할 수 있다고요. 이게 쉽게 팔 수 있다고. 또는 이게 저당권 설정 안 했으면은 여기서 공증을 얻어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 공증을 얻어해가지고 여기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하여, 이런 경매를 통해, 실질적 경매를 통하여 쉽게 또 고액으로 내가 이걸 빨리 팔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저당권 실행 경매로 내가 팔게 되면, 오늘날에는 이런 은행 이런 쪽에 통합정사망이 다 돼 있잖아. 내가 여기에 은행에도 빚을 안 갚아서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떨어져 보셨어요? 그거 안 해보셨죠? 저는 10등급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제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다녔는데, 이게 학비도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요. 다른 데 보통 350, 400 하는데 여기 600만 원씩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학비를 내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융자를 신청했죠. 근데 이게 해가지고 학기가 4학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럼 4번 빌린 거 아닙니까? 4번 치기 빌렸는데 이게 해가지고 나는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게 남은 것이 있었는가 봐. 어느 날 가가지고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서는 뭐 신용카드도 만들고 뭐 법인카드도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선생님은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신용등급이 10등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장학재단에 돈을 빌려대는 거를 내가 그거를 미처 모르고 연체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신용등급을 내가 거기서 4등급, 5등까지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신용등급이 10등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카드도 하나 못 만들어. 통장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자, 경매를 팔면 좋기는 좋은데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진다는 문제 생기는 거지. 그러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자, 아까 실질적 경매는 이거 뭡니까?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경매. 자,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온 게 실질적 경매라 그랬죠. 아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 C가 형이나 누나한테 돈 받을 것이 있어서 경매 신청한 게 아니잖아. 채권의 만족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 빚을 져가지고 경매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매의 경우는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출구 전략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매를 공부하는데 경매 이제 시작했는데 출구 전략으로 경매를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그렇죠? 나중에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되면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요. 자,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